여보, 약 먹어. 죽은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45회를 같이 산 제 남편이요. 장례 치르고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지요. 마루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는 억양도 말끝에 살짝 갈라지는 새소리까지 영락없는 그 양반이었어요. 저는 부엌 문지방을 붙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서 마루 쪽으로는 한 발짝을 못 디겠더라고요. 빈집에서 들려온 그 목소리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양반은 세상을 뜨기 전 마지막 5달 동안 저 몰래 대체 무슨 일을 벌이고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생 사랑한다는 소리 한 번 안 하던 남자의 마음이 어디에 쌓이고 있었는지 그 양반을 먼저 보내고서야 알게 된 72살 아내입니다. 제 남편은 골목 어귀에서 40년을 시계방 하나 지키고 산 사람이었어요. 우리 가게는 간판부터 볼품이 없었지요. 바람 바탕에 제일식의 넉자를 쓴 게 전부인데 그나마 비바람에 발해서 제 자는 반쯤 지어진 지 오래였고요. 그래도 문을 밀고 들어서면 딴 세상이었습니다. 벽면 가득 걸린 시계들이 저마다 째깍째깍 거리면 꼭 그 소리가 가랑비 오는 소리 같았어요. 그 한가운데 그 양반이 등을 새우처럼 구부리고 앉아 한쪽 눈에 돋보기알을 끼고 좁쌀만한 태엽을 핀셋으로 짚고 있었지요. 손끝에선 사시사철 시계 기름 냄새가 났고요. 저는 40년을 하루같이 그 가게에 점심 보따리를 날랐어요. 보온병에 국 담고 수댕 찬압에 밥 담아서요. 그거 내려놓고 오는 길이 제 하루 마실의 전부였습니다. 말수요. 하루 온종일 가게에 앉아 있어도 10마디를 넘기는 날이 드물었어요. 고맙단 소리, 미안하단 소리도 아끼는 양반이 사랑한단 소리를 했겠어요. 그래도 동네에서 그 양반 신용 하나는 다들 알아줬답니다. 남이 두 손 든 시계도 그 양반 손을 거치면 도로 숨을 쉬었거든요. 수리비 몇 푼 더 얹을 줄도 모르고 형편 어려운 노인들 시계는 슬그머니 공으로 고쳐보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 말없는 사람 때문에 서러웠던 기억보다 뜨뜻했던 기억이 더 많으니 말이에요. 겨울 새벽이면 연탄 가는 소리에 얼핏 잠이 깼어요. 부엌에 나가보면 아궁이는 벌써 발갛게 피어있고 그 양반은 간대 없고 물 묻은 연탄집게만 벽에 걸려 있었지요. 애들 새 등록금철이 오면 저는 싹 바느질감을 받아다 밤을 새웠어요. 한겨울에 호청을 찬물에 빨아놀고 나면 손등이 쩍쩍 갈라져서 행주만 짜도 골마다 쓰라렸어요. 그런데 밤새 삐걱대던 재봉틀이 아침이면 소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양반이 새벽에 일어나 기름을 쳐놓고 나간 거였지요. 말 대신 기름칠로 마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애들 셋이 다 짝을 찾아 나가고 집엔 그 양반하고 저하고 시계 소리만 남았습니다. 아침 밥상은 항상 8시에 먹었어요. 마루 벽에 걸린 뻐꾸기 시계가 뻐꾹뻐꾹 8번을 울면 그 양반은 당신 수저를 들기 전에 제 혈압약부터 밥상 위로 밀어놨습니다. 물 한 컵하고 같이요. 여보, 약 먹어. 그 양반이 평생 제일 많이 한 말은 사랑한단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었어요. 일요일 아침이면 제 손목에서 시계를 벗겨다가 융헝겊으로 알판을 문질러서 도로 채워졌고요. 장에 갈 때나 차는 몇천 원짜리 시계를요. 낡은 걸 닦으면 뭐하냐고 하면 딱 한마디 하셨지요. 시계는 차는 사람 손목을 담는 법이야. 그 말 들을 때마다 저는 안방 문갑 서랍이 생각났어요. 거기엔 시집 올 때 그 양반이 채워준 예물 손목시계가 멈춘 채로 10년 넘게 누워 있었거든요. 고쳐달라고 하면 대답은 늘 한결같았어요. 언제든 고쳐줄게. 대장장이 집에 시칼이 논다더니 시계장의 마누라 시계가 그 집에서 제일 오래 죽어 있었지요. 저는 뭐 대단한 걸 바란 게 아니에요. 남들 금부치 하나 부러운 줄 모르고 살았어요. 그저 그 시계가 내 손목에서 다시 째깍거리는 것. 그리고 죽기 전에 그 양반 입에서 사랑한단 말 비슷한 거 한마디 들어보는 것.
평생 바란 게 딱 그 두 가지였습니다. 그렇게 45년이 갔어요. 그 양반에게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지난해 봄부터였습니다. 그 양반 밥숟갈이 눈에 띄게 느려졌어요. 좋아하던 갈치조림을 반도 못 비우고 수저를 놓질 않나. 혁대 구멍이 어느 틈에 한 칸 안으로 들어가 있질 않나. 병원 좀 가보자고 하면 손살에 붙어 쳤어요. 소아가 영 시원찮은 것뿐이야. 늙으면 다 그렇지 뭐. 저는 그 손사래를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45년 동안 감기 한 번 안 걸리던 양반이니까요. 봄이 저물어 가던 5월 어느 저녁이었어요. 저녁상을 다 봐놓고 대문 밖에 마중을 나갔는데 골목 저만치서 올라오는 그 양반 품에 처음 보는 물건이 안겨 있었습니다. 보자기를 반쯤 덮어쓴 철사로 엮은 새장이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보자기 틈새로 잿빛 날개가 퍼덕이고 있었지요. 웬 새요? 그 양반은 새장을 마루에 내려놓으면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가게가 적적해서 그래.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났어요. 40년을 그 가게에 혼자 앉아있던 양반이 이제 와서 적적하다고 하니까요. 보자기를 걷어보니 잿빛 앵무새 한 마리가 까만 구슬 같은 눈으로 저를 말똥말똥 쳐다보고 있었어요. 사람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고개만 갸웃갸웃하면서요. 며칠 뒤에 제가 물었어요. 이름은 뭐라고 지을 거냐고요. 그이가 신문에서 눈도 안 떼고 그러더라고요. 태엽이. 얘 이름은 태엽이야. 시계장이 40년 하더니 새 이름도 태엽이랍니다. 저는 그냥 웃고 말았어요. 그 양반다운 이름이다 싶어서요. 그날부터 그의 출근길에 새장이 따라 나섰습니다. 아침이면 새장을 들고 골목을 내려갔다가 저녁이면 도로 안고 올라왔어요. 밤에는 마루 문갑 옆이 그놈 자리였고요. 시장통 아주머니들이 그 꼴을 보고 한마디씩 했지요. 영감님이 말년에 새 애인을 들이셨다고. 그 새는 말도 하냐고요. 그러면 그 양반 대답이 늘 똑같았어요. 느리네라. 아직 멀었어요. 미운정, 고운정이라고 저도 어느새 아침마다 그놈 물그릇부터 갈아주고 있었습니다. 점심 보따리를 들고 가게에 가면요. 유리문 밖에서부터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렸어요. 손님이 왔나 하고 문을 열면 가게엔 그 양반하고 새장뿐이고 말소리는 뚝 끊겨 있고요. 새한테 말 거는 노인네가 어디 한둘인가요? 저는 그저 실없이 웃었습니다. 새하고 연애하냐고 놀리면서요. 아침 8시 밥상은 그대로였어요. 뻐꾸기가 8번 울고 혈압약이 물컵하고 같이 밥상을 건너오고요. 달라진 게 하나 있다면 뻐꾸기 소리만 나면 태엽이란 놈이 쇠장 안에서 푸드덕 날개를 털었다는 것 정도요. 쥐도 아침밥 먹을 때는 아는가 보다 했지요. 여름이 깊어질수록 그 양반은 자꾸 줄어들었습니다. 초복에 삼계탕을 구워놨더니 닭다리 하나를 못 뜯고 국물만 몇 술 뜨다가 그 다리를 슬그머니 제 뚝배기에 옮겨 놓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은 제 눈으로 봤어요. 그이가 당신 손목 시계줄을 한 칸 줄이고 있는 걸요. 시계가 손목에서 헛돌 만큼 팔목이 말라 있었던 겁니다. 남의 시계는 귀신같이 고치는 양반이 정작 당신 몸 상하는 건 그렇게 태여 풀리듯 두고만 보고 있었어요. 병원 얘기를 꺼내면 대답이 늘 한 발씩 뒤로 갔습니다. 추석 대목만 지나고 가자니까. 그러던 8월 금음께 저녁이었어요. 상을 물리기도 전에 그 양반이 수저를 내려놓더니 저를 물끄러미 건너다 봤습니다. 임자, 나 없으면 아침 약은 누가 챙기누? 별 재수없는 소리를 다 하시네. 내가 애요? 약 하나를 못 챙기게. 그이는 더 말이 없었어요. 잠자코 조기 한 토막을 발라서 제 밥에 얹어놓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마루로 가서 뻐꾸기 시계 유리문을 열고 태엽을 감았어요. 하루도 안 거르는 그 양반의 하루 마감이었지요. 드르륵 드르륵. 저는 설거지물에 손을 담근 채로 그 등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러닝셔츠 밖으로 드러난 어깨뼈가 옷걸이처럼 앙상했어요. 추석 대목이 코앞이던 9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그이는 아침에 새 장을 들고 골목을 내려갔어요. 저는 부엌에서 점심 보따리를 싸고 있었고요. 찬압의 밥을 꾹꾹 눌러 담는데
마루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이상하지요? 그날따라 벨소리가 유난히 길고 급하게 들렸어요. 저는 밥주걱을 든 채로 마루로 뛰어나가 수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여사님 맞으시죠? 시계방 사장님이 지금 쓰러지셨어요. 가게 옆에서 만물상을 하는 사장님이었어요. 늘 실없는 농이나 주고받던 그 목소리가 사색이 돼 있었어요. 점심때쯤 태엽이란 놈이 가게가 떠나가라 울어댔답니다. 새가 저리 오는 게 처음이라 웬일인가 하고 건너가 봤더니 그이가 작업대에 엎드려 있더래요. 구급차는 벌써 떠났고 시내 큰 병원 응급실로 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뭘 어떻게 잠그고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골목을 뛰어내려가 큰 길에서 손을 흔들어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 안에서 가쁜 숨을 고르는데 왼손에 뭐가 잡혀 있는 거예요. 내려다보니 밥주걱이었습니다. 찬압에 밥을 눌러 담던 그 주걱을 그때까지 쥐고 있었던 거예요. 손가락에 굳어서 잘 펴지지도 않았어요. 응급실 문이 열리자 소독약 냄새가 훅 끼쳤습니다. 하얀 불빛 아래 커튼이 반쯤 쳐진 침대에 그이가 누워 있었어요. 코에 줄을 달고 눈을 감고요. 낯빛이 묵은 장판처럼 누렇게 떠 있었습니다. 45년을 봐온 얼굴인데 처음 보는 얼굴 같았어요. 간호사가 이것저것 묻고 적어가고 침대가 검사실을 들락거리고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밥주걱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지는 것도 몰랐어요. 해질녘에야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진료실 모니터에 시꺼먼 사진이 떠 있었어요. 의사가 볼펜 끝으로 그 사진 한가운데 뿌옇게 번진 자리를 짚었습니다. 최장입니다. 이미 많이 진행됐고요. 간까지 번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얼른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의사가 차트를 넘기다 말고 이상하다는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지난 5월에 큰 병원에서 이미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가족분은 모르고 계셨습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됐습니다. 5월이면 그이가 보자기 덮인 새 장을 안고 골목을 올라오던 바로 그 무렵이잖아요. 혼자 병원 복도에 앉아 혼자 그 말을 듣고 그리고는 집에 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저녁상 앞에 앉았던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미물 한 마리라도 곁에 두고 싶었을까? 저는 그때는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지난 봄부터 밥숟갈이 느려지던 것도 혁대 구멍이 안으로 들어가던 것도 손목에서 시계가 헛돌던 것도요. 그이는 다 알면서 그랬던 거예요. 다 알면서. 수석 대목만 지나고 가자니까 그랬던 거예요. 의사는 수술이란 말도 항암이란 말도 끝내 꺼내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는 저도 알겠더라고요. 저는 진료실을 나와서 복도벽을 짚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가 아니라 울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병실에 있는 사람이 들으면 안 되니까요. 그날 밤 늦게 그이가 눈을 떴습니다. 저를 알아보고는 마른 잎을 달싹였어요. 첫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가게 문은 태엽이는 기가 막혔습니다. 다 죽어가는 양반이 가게 문 걱정, 새 걱정이라니요. 만물상 사장님이 문 잠가놨다고 새는 내일 제가 데려온다고 했어요. 그제야 고개를 한번 끄덕이더라고요. 저는 그 끄덕이는 얼굴을 보다가 참았던 게 터졌습니다. 소리는 못 내고 낮게 따져 물었어요. 왜 말을 안 했어요? 다섯 달을, 다섯 달을 어떻게 혼자. 그이는 한참 천장만 보고 있었어요. 링거줄 꽂힌 손등이 꿈틀하더니 그러더니 이러는 거예요. 임자 우는 얼굴을 5달 내내 내가 어찌 보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화를 내야 하는데 목이 메어서 소리가 안 나왔어요. 그때 그이가 링거반을 꽂힌 그 손을 뻗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그이가 먼저 제 손을 잡은 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앙상해진 손끝에서 아직도 시계 기름 냄새가 나는 것 같았지요. 새벽녘에 간호사가 와서 병실이 낫다고 올라가자고 했어요. 저는 그 손을 놓을 수가 없어서 그냥 잡은 채로 침대를 따라 병실까지 올라갔습니다. 병실은 6인실이었어요. 창가 자리였고요.
링거 거는 법이며 보호자 침대 펴는 법이며 그런 걸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3주를 살았습니다. 이튿날 저는 가게에 들러 태엽이부터 데려왔어요. 셔터를 반쯤 올리고 들어섰는데 주인 없는 가게에서 벽시계들만 저 혼자 째깍째깍 하고 있더라고요. 그 소리가 어찌나 야속하던지요. 작업대엔 뜨따만 손목시계가 그대로 벌어져 있었어요. 저는 세 장만 들고 얼른 나왔습니다. 더 있다가는 거기 주저앉아서 못 나올 것 같았거든요. 세 장은 도로 마루 문갑 옆에 놨어요. 아침에 그는 모이 주고 낮엔 병원 가고 그렇게 오갔습니다. 그이는 병상에서도 새해 걱정이었어요. 정신이 들 때마다 물었습니다. 물은 갈아졌는지 모이는 먹었는지요. 저는 그게 그이가 새한테 든 정인 줄로만 알았지요. 그이는 하루가 다르게 줄었습니다. 미움도 두어술이 고작이었어요. 나중엔 자는 시간이 깨어있는 시간보다 길어졌고요. 그런데 잠든 그의 손가락이 입으로 해서 무언가를 감듯이 꼬물꼬물 움직이는 거예요. 40년 백인 버릇이 잠결에도 그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다가 복도로 나가서 울고 세수하고 들어오곤 했어요. 우는 낯을 보이면 그이가 마음 놓고 아프지도 못할 것 같아서요. 하루는 그이가 제 손목을 끌어다가 시계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일요일 아침마다 닦아주던 그 몇천 원짜리요. 힘이 없어서 닦아주지는 못하고 그냥 보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 눈을 차마 못 보고 창밖만 봤어요. 애들 삼남매가 번갈아 밤을 지켰습니다. 10월 20날이 지난 새벽이었어요. 그이가 저를 찾길래 길을 갖다 댔습니다. 마른 입술이 달싹거렸어요. 세장 밑에. 세장이 왜요? 태엽이 잘 있어요. 걱정 말아요. 그이는 그 다음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애들은 아버지가 정신이 흐려져서 새 걱정을 하시나 보다 했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고요.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동트기 전에 그이는 숨을 거뒀어요. 저는 여보, 여보 하고 그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그이는 대답이 없었어요. 잡고 있던 손에서 온기가 조금씩 빠져나가는데 저는 그 손을 놓지를 못했습니다. 애들이 울면서 저를 부축해 떼어냈어요. 의사가 벽시계를 보고 시각을 불렀습니다. 새벽 4시 40분이요. 고인이 사망하셨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지금도 못 잊어요. 입관하는 날 수의 입은 그의 얼굴을 처음으로 쓰다듬어 봤습니다. 살아서는 낯간지러워서 한 번을 못 해본 짓이에요. 좁쌀만한 태엽도 집어내던 그 좋은 손이 가슴 위에 가지런히 포개져 있는데 만져보니 차갑고 뻣뻣했습니다. 저는 관을 붙들고 짐승처럼 물었어요.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이 미련한 양반아 5달을 어떻게 혼자 알았냐고요. 살아서 못한 말을 죽은 사람 귀에 대고 다 쏟아냈습니다. 영정사진 고를 때 또 한 번 무너졌어요. 사진첩을 다 뒤져도 그이가 웃는 사진이 없는 거예요. 환갑 때 애들이 억지로 웃겨서 찍은 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평생 웃는 낯 한 장을 못 남기고 산 사람이에요. 저는 그 사진을 지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골목 노인들이 문상을 와서는 저 양반한테 시계공으로 고침받은 얘기를 한 자락씩 하고 갔어요. 참 좋은 양반이었다고들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눈물이 새로 터져서 절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3일장 치르고 빈집에 들어서는데 현관에 그의 구두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뒤쪽에 다 다른 검정 구두요. 저는 신발도 못 벗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집이 절간 같았습니다. 아니요, 절간보다 무서웠어요. 태역 감던 사람이 없으니 집안 시계가 하나 둘 서 있는 거예요. 안방 자명종이 서고 괴종이 서고요. 마루 뻐꾸기 시계도 언제 섰는지 바늘이 엉뚱한 시각에 멎어 있었습니다. 45년을 시계 소리 속에서 살았는데 그 소리 없는 집이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저도 꼭 멈춘 시계 같았습니다. 버릇처럼 밥상에 수저를 2벌 놨다가 한 벌을 도로 집어넣는데 그렇게 서럽더라고요.
밥이고 약이고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혈압약 봉지는 뜯지도 않은 채 쌓여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저는 그냥 그이 따라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옷장을 열면 그이 조끼에서 아직 그이 냄새가 났어요. 시계에 기름내 밴 그 냄새요. 저는 밤마다 그 조끼에 얼굴을 묻고 울다 잠들었습니다. 태엽이도 기가 죽었는지 세장 구석에 웅크리고만 있었어요. 그래도 물그릇은 갈아줬습니다. 그이가 하도 당부하던 거라서요. 장례 치르고 이틀째 밤이었습니다. 조용한 집에서 제 숨소리만 크게 들렸어요. 저는 밤새 뒤척이다가 창이 부옇게 밝아올 때쯤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마루로 나갔습니다. 멈춘 뻐꾸기 시계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저는 유리문을 열었습니다. 태역 감는 거요. 그 양반이 하루도 안 거르던 일이잖아요. 그거라도 해보고 싶었어요. 그거라도 하면 그이가 덜 멀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태엽을 어느 쪽으로 감는지도 몰랐어요. 45년을 같이 살고도 그 시계 태엽 한 번 감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늘 그이가 하던 일이니까요. 한참을 만지작거리다가 드르륵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감았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그 소리가 꼭 그이 저녁 소리 같아서 감다가 울고 감다가 또 울고 했어요. 바늘은 제 손목시계에 맞춰놨습니다. 그이가 일요일마다 닦아주던 그 몇천 원짜리요. 시계가 다시 가기 시작했어요. 째깍 째깍. 집에 소리가 돌아온 거예요. 저는 마루에 앉아 그 소리를 듣다가 저도 모르게 깜빡 졸았나 봅니다. 눈을 뜨니 창이 환했어요. 저는 부엌에 들어가 미음을 안 쳤습니다. 넘어가지도 않는 걸 사흘째 끓이는 신용만 하던 참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빠꾸 빠꾸 뻐꾸기 소리가 8번이 울렸어요. 그 소리가 채 잦아들기도 전에 등 뒤에서 그의 목소리가 났습니다. 여보, 약 먹어. 손에 들고 있던 냄비 뚜껑이 부엌 바닥에 떨어져 쨍그랑 굴렀어요.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억양도 말끝에 살짝 갈라지는 새소리까지 영락없는 그이였어요. 저는 부엌 문지방을 붙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벌렁거려서 숨이 안 쉬어졌어요. 한참 만에야 겨우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루엔 아무도 없었어요. 문간 옆 세장에서 태엽이만 고개를 갸웃하고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실성을 했구나. 영감 보내고 사흘 만에 헛것이 들리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태엽이가 목을 한번 고르더니 또 그러는 거예요. 여보, 약 먹어. 그 새부리에서 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다시피 세장 앞으로 갔어요. 창살을 두 손으로 붙들고 물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한 번만 더 해봐라, 응? 한 번만 더. 미물이 사람 사정을 알겠어요. 태엽이는 고개만 갸웃거렸습니다. 저는 세장 앞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어요. 무서운 것도 잊어버리고 그 목소리가 사무쳐서 울었습니다. 사흘 전에 땅에 묻고 온 목소리잖아요. 다시는 못 듣는 줄 알았던 그 목소리잖아요. 한참을 울다가 저는 약봉지 쌓아둔 대로 기어갔습니다. 뜯지도 않던 혈압약을 한 봉지 뜯어서 물이랑 삼켰어요. 그이가 먹으라고 하니까요. 45년을 그 말에 약 먹고 살았으니까요. 약을 삼키면서도 눈물이 하도 나서 몇 번을 살에 들렸는지 몰라요. 저는 세장 쪽에 대고 울음 섞인 소리로 그랬습니다. 먹었어요. 먹었다고요. 이튿날 아침에도 8시가 되니 그 목소리가 났습니다. 그 다음 날도요. 뻐꾸기가 8번 울면 어김없이 그 한마디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날부터 밤마다 뻐꾸기 시계 태엽을 감았습니다. 그 시계가 서면 그 목소리도 못 들을 것 같아서요. 아침 8시 되기를 기다리는 게 하루 일이 됐어요. 그 한마디 듣고 약 먹고 나면 미움도 몇 술 넘어갔습니다. 울다가도 문득문득 이상했어요. 이 미련한 놈이 언제 이 말을 배웠을까? 그이가 대체 언제 가르쳤을까?
물어볼 사람은 이 세상에 없고요. 그러던 며칠 뒤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마루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태엽이가 난데없이 이러는 거예요. 가게 문 잠갔어? 저는 또 한 번 얼어붙었습니다. 그것도 그이 소리였어요. 저녁 9시쯤이면 꼭 한 번씩 하던 소리요. 가게 문 잠갔나 하고는 자다가도 골목을 한 바퀴 다녀오던 양반이거든요. 가게 문이야 만물상 사장님이 잠가둔 지 오래지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니 도무지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꼭 그이가 등을 떠미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장롱 서랍에서 그의 열쇠꾸러미를 찾아들고 겉옷을 걸쳤습니다. 그리고는 그 골목을 내려갔어요. 가게 셔터 앞에 서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에 열쇠를 꽂았어요. 셔터를 올리고 유리문을 밀었습니다. 캄캄한 가게에서 그의 냄새가 훅 끼쳤어요. 40년 된 시계의 기름내요. 저는 문간에 서서 한참을 못 들어갔습니다. 더듬더듬 형광등을 켰어요. 불이 들어오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들이 죄다 서 있는 거예요. 지난달에 왔을 땐 저 혼자 야속하게 가던 것들이요. 대역 감아줄 사람이 한 달을 비우니 가게가 통째로 멈춰버린 겁니다. 바늘들이 제각각 다른 시각에 죽어 있었어요. 저는 그 벽을 보고 서서 울었습니다. 그이가 정말 같다는 게 그제야 뼈에 사무쳤어요. 작업된 그날 그 손목시계가 여태 뜯긴 채 벌어져 있었습니다. 돋보기 알도 핀셋도 손 닿던 자리 그대로고요. 의자엔 그의 방석이 사람 앉았던 모양대로 눌러 있었어요. 저는 그 의자에 가만히 앉아봤습니다. 그이가 40년 앉던 자리예요. 한참을 앉았다가 정신을 차렸어요. 선반에 남의 시계들이 줄줄이 눈에 들어와서요. 손님들이 맡겨놓고 못 찾아간 것들이지요. 주인들한테 돌려주려면 장부를 봐야겠다 싶어서 작업대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이가 수리 기록 적는 대장이 거기 있는 걸 알았거든요. 때 묻은 대장을 꺼내 폈어요. 누구네 벽시계 태역 깔고 얼마, 누구네 손목시계 유리 갈고 얼마. 그이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장을 넘기는데 5월로 접어들면서 이상한 게 보였어요. 수리 기록 사이사이에 시계 얘기가 아닌 글이 섞여 있는 거예요. 5월 금음 쇠를 샀다. 이름은 태엽이라 지었다. 내 태엽은 다 풀려가지만 이놈 태엽은 단단히 감아놓고 간다. 저는 그 자리에서 장을 못 넘겼습니다. 태엽이 그 이름이 그런 뜻이었어요. 시계장이 나온 이름이라고 웃고 넘긴 게 저예요. 6월 20날 약 먹어. 오늘 처음 됐다. 이놈이 나보다 낫다. 뻐꾸기 8번 울면 하게 가르친다. 문 열면 뚝 끊기던 그 말소리가 이거였구나. 여름 내 그 유리문 안에서 그이는 이거라고 있었구나. 눈물이 대장 위에 뚝뚝 떨어져서 손등으로 닦아가며 읽었습니다. 7월 열흘 가게 문 잠갔소. 이건 하루 만에 배웠다. 미련한 놈이 잔소리는 잘도 배운다. 저는 울다가 피식 웃음이 났어요. 그 양반 글 보고 웃어보긴 처음이었습니다. 7월 25세 저녁에 말하려다 말았다. 임자가 웃길래 차마 못했다. 제가 그날 뭘로 웃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 웃음 하나 안 깨트리겠다고 이 양반은 혼자 다 삼킨 겁니다. 8월 금음 임자한테 물어봤다. 나 없으면 약은 누가 챙기냐고. 애냐고 성을 낸다. 그래, 애 아닌 거 나도 안다. 그래도 사람 이름 모르니까 이놈한테 단단히 시켜놓는다. 8월 금음이면 그 저녁이에요. 조기살 발라서 제 밥에 얹어주던 그 저녁이요. 재수 없는 소리 말라고 쏘아붙인 게 저예요. 그게 그 양반한텐 마지막으로 물어본 거였는데요. 사랑에는 용 안 된다. 미련한 놈. 꼭 날 닮았다. 그래도 자꾸 들려는 준다.
저는 그 대목에서 대장을 덮고 한참을 못 폈습니다. 사랑해요. 제가 평생 한번 듣고 싶던 말이에요. 이 양반이 그 말을 새한테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당신이 부르는 죽어도 안 나와서요. 그것도 끝내 안 된다고 적어놨어요. 미련한 놈이 저 새인지 이 양반인지 모르겠어서 저는 가게 바닥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9월 초 임자 예물시계를 꺼냈다. 45년 만이다. 부속이 작았는데 그래도 고쳐진다. 시계는 웬만하면 고쳐진다. 뒤로 갈수록 글씨가 자꾸 비뚤어졌어요. 못 박듯 꾹꾹 눌러 쓰던 그 글씨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힘이 빠져나가는 게 종이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임자, 임자가 이걸 폈으면 나는 없겠네. 아침 8시엔 내가 다녀갈게. 놀라게 해서 미안해. 그래도 그 소리라도 들려야 임자가 약을 먹을 것 같았어. 예물시계는 다 고쳐서 새장 밑에 뒀어. 45년 걸렸네. 미안해. 시계는 멈추면 또 감으면 돼. 임자도 그러면 돼. 가르치다 못 가르친 말이 하나 있는데 그건 종이에도 못 쓰겠다. 평생 이 모양이라 미안해. 밥 잘 먹고 약 잘 먹고 태엽이 물 잘 주고 새장 밑에 그의 마지막 말이 그거였잖아요. 정신이 흐려져 새 걱정하는 줄 알았던 그 말이요. 그이는 마지막 숨까지 저한테 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못 알아들은 게 저고요. 저는 그 대장을 끌어안고 가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여보. 죽은 시계들만 가득한 가게에서 저 혼자 모기시계 그 일을 불렀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신을 차려보니 대장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계불을 끄고 셔터를 내리고 밤 골목을 올라갔어요. 이른들 늙으니까 숨이 턱에 차게 뛰다시피 걸었습니다. 새장 밑에 뒀다는 그 말 하나 때문에요. 마루불을 켜고 새장 앞에 섰어요. 태엽이가 놀라서 부드덕거렸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새장을 들어 올렸지요. 새장 받침 안에 융 헝겊으로 싼 꾸러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이가 시계 닦던 그 헝겊이요. 떨리는 손으로 풀었습니다. 제 예물 손목시계였어요. 알판이 반짝반짝 닦여 있고 가죽줄도 새 것으로 갈려 있었습니다. 문갑 서랍에서 10년 넘게 죽어 있던 그 시계가요. 바늘은 멎어 있었어요. 태엽이 풀린 거지요. 저는 용두를 잡고 돌렸습니다. 지, 지, 그리고요, 째깍째깍 45년 만에 그 시계가 다시 갔습니다. 저는 시계를 귀에 대고 한참을 있었어요. 그리고는 손목에 찼습니다. 차면서 세 장에 대고 그랬어요. 고쳤네요. 진짜 고쳤네요, 여보. 대답 대신 태엽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시계를 풀지 않고 잤어요. 째깍째깍 소리가 귓가에서 밤새 났습니다. 꼭 그이가 옆에서 숨쉬는 소리 같았어요. 이튿날 아침 8시에 뻐꾸기가 울고 그 목소리가 났습니다. 여보, 약 먹어. 저는 이번엔 울지 않고 대답했어요. 네, 알았어요. 먹을게요. 약을 먹고 나서 집안을 돌았습니다. 안방 자명종부터 감고 괴종을 감고요. 태엽 감는 법이야 이제 압니다. 서 있던 시계들이 하나씩 다시 갔어요. 집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미움이 아니라 밥을 안 쳤어요. 밥솥에서 기모르는 냄새를 맡는데 코끝이 시큰하더라고요. 몇 주 만에 밥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그 양반이 새 한 마리에 심어놓고 간 잔소리가 저를 살린 거예요. 그 뒤로 제 하루가 시계처럼 돌았습니다. 8시에 약 먹고 대답하고요. 저녁이면 태엽이가 묻기 전에 제가 먼저 일러줬어요. 가게 문 잠갔어요 하고요. 밤엔 뻐꾸기식에 태엽을 감고요. 죽은 양반하고 이러고 산다면 남들은 웃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 대답하는 재미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동짓달쯤 큰아들이 왔습니다. 밥상머리에서 어렵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엄마, 가게는 이제 정리하시죠? 새도 아깝고요. 엄마 혼자 거길 어떻게 지켜요?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런데 저는 수저를 놓고 그랬어요. 손님들이 맡겨둔 시계가 선반에 한가득이야. 그거 주인 찾아 돌려주기 전엔 문 못 닫는다. 그거요, 제가 돌려드리면 되고요. 그리고 그 가게는 네 아버지 40년이야. 40년을 어떻게 한 달 만에 접니? 아들이 한참 저를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엄마, 얼굴이 요새 좀 사람 같아지셨네요. 그 주말에 아들 내외가 와서 가게 청소를 같이 했습니다. 며느리가 유리문을 닫고 아들이 선반 먼지를 털고요. 그이 작업 때만은 제 손으로 훔쳤어요. 돋보기 아리며 핀셋이며 자리 하나 안 바꾸고요. 대장을 펴놓고 맡긴 시계 주인들부터 찾았습니다. 전화 있는 집은 전화하고 없는 집은 물어물어 찾아갔어요. 다들 부고는 들었다면서 시계를 받아들고는 절 붙잡고 한참씩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듣는 게 좋아서 저는 일부러 천천히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유리문에 쪽지를 하나 붙였습니다. 마분지에 매직으로 꾹꾹 눌러 썼어요. 수리는 못합니다. 태엽은 감아드립니다. 아침이면 새장 들고 골목을 내려가고 저녁이면 새장 안고 올라왔습니다. 그이가 하던 그대로요. 가게에 앉아 벽시계를 태엽을 하루하루 감았어요. 멈췄던 가게가 다시 째깍거렸습니다.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노인네들이 멈춘 시계를 들고 오기 시작했어요. 자명종이며 괴종이며 벽시계며요. 사기랄 게 있나요? 태엽 감는 게 무슨 기술이라고요. 그런데 다들 뭘 자꾸 놓고 갔습니다. 찐 고구마며 귤봉지며 요구르트며요. 안 받는다 해도 문간에 두고 도망을 가요. 그러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만물상 사장님이 벽시계를 안고 왔어요. 태엽을 감아드리는데 마침 가게 괴종이 8점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세장에서 그 소리가 나온 거예요. 여보, 약 먹어. 사장님이 웃음을 터뜨리다가 뚝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세장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이거 사장님 목소리인데?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 수리대장 얘기를 해줬습니다. 다 듣고 나더니 그 장정 같은 양반이 벽시계를 아는 채로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더라고요. 20년 옆집 살면서 우는 걸 처음 봤어요. 그다음부턴 아침 8시면 가게 앞에 노인네들이 하나둘 서성거렸습니다. 시계 감으러 왔다면서 실은 그 소리 들으러 오는 거지요. 대여비가 "여보 약 먹어." 하면 다들 한바탕 웃고요. 웃다가 꼭 한둘은 돌아서서 눈물을 찍어냈습니다. 울고 갈 거면서 다들 또 왔어요. 섣달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셔터를 내리고 자물쇠를 채우는데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세 장을 품에 안고 태엽이한테 일러줬습니다. "가게 문 잠갔어요. 갑시다." 그리고는 눈 오는 골목을 올라갔어요. 봄이 왔습니다. 가게 앞 골목에 개나리가 노랗게 피었어요. 4월 12일 저희 결혼 기념일입니다. 45해 되는 날이었어요. 그 양반 살아서는 그날을 챙겨본 적이 없습니다. 달력에 동그라미 한 번 안 치던 양반이니까요. 저 혼자 속으로만 세던 날이지요. 그날은 산소에 다녀오려고 아침부터 채비를 했어요. 막걸리 한 병 싸놓고 검정옷도 꺼내놓고요. 8시가 됐습니다. 뻐꾸 뻐꾸 8번이 울어요. 여보, 약 먹어. "먹을게요." 하고 약봉지를 뜯는데요. 태엽이가 그날따라 말을 안 끝내는 거예요. 목을 한 번 고르더니 토듬토듬 이러는 겁니다. 사랑해, 여보. 저는 약봉지를 든 채로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일지에 영 안 된다고 적혀 있던 말이잖아요. 종이에도 못 쓰겠다던 말이잖아요. 그 말이 45대 되는 날 아침에 그이 목소리로 나온 거예요. 무릎이 꺾여서 세장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태엽이는 까만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나도요. 나도 사랑해요, 여보. 그 말을 저도 70평생 그날 처음 소리내어 해봤습니다. 태엽이는 그러고는 시치미를 뚝 떼고 모이를 쪼았어요. 그 양반이 결국 해낸 거예요. 45년 걸려서요. 새라는 짐승이 원래 그렇답니다. 귀에 담아뒀던 소리를 아무 때나 불쑥 꺼내놓는다고요. 그러니 하필 그날 나온 건 우연이라고들 하겠지요. 그러라지요 뭐. 저는 안 따지기로 했습니다. 저는 손목에 예물시계를 귀에 댔습니다. 째깍째깍 잘 가고 있었어요. 시계는 차는 사람 손목을 담는다더니 이건 그 양반을 닮았는지 부지런히도 갑니다. 여러분,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지금도 아침이면 새장 들고 골목을 내려갑니다. 유림은 쪽지도 그대로 붙어 있고요. 그 말은 그 뒤로 어쩌다 한 번씩만 해요. 지 애비 닮아서 그 말엔 아직도 인색합니다.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사랑은 말로 못해도 없어지질 않아요. 어딘가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쌓아두지만 마세요. 있을 때 입으로 하세요. 사랑한단 그 한마디 우리 태엽이 같은 새한테 시키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에도 그 양반 목소리 들으러 갑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연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 사랑한단 말을 마지막으로 들어본 게 언제세요? 얼른 대답 못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 세대가 다 그러고 살았으니까요. 그 말 대신 새벽에 연탄을 갈았고요. 그 말 대신 밥 위에 생선살을 얹었고요. 그 말 대신 약 챙겨 먹으라고 성화를 냈지요. 사연 속 그 양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님 곁에 있던 그 무뚝뚝한 사람도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어머님도 그러셨을 거고요. 자식들 도시락에 계란말이 하나 더 눌러 담는 걸로 그 말을 대신하면서요. 그러니 오늘 밤엔 이거 하나만 안고 주무세요. 말이 안 됐다고 사랑이 아니었던 게 아니에요. 못한 말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쌓이는 거래요. 어머님이 평생 못 듣고 산 그 말도 어딘가에 쌓여 있을 거예요. 아니, 연탄재로, 약봉지로, 기워진 양말로 이미 다 받으셨는지도 몰라요. 혹시 그 말 전할 사람이 아직 곁에 계시거든 오늘 한번 해보세요. 딱 간지러우면 불 끄고 등 뒤에다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전할 때가 이제 안 계신 어머님, 그래도 하세요. 쌓인 건 안 없어진다잖아요. 혼잣말이라도 어디서든 들으실 거예요. 하고 오셨거든 댓글에 슬쩍 남겨주세요. 제가 여기서 같이 기뻐할게요. 오늘 하루도 애쓰셨어요. 이 험한 세월 여기까지 버텨오신 당신이 저는 참 자랑스러워요. 다음 사연에서 또 따뜻하게 만나요. 그때까지 부디 어머님 몸 어머님이 아껴주시고요. 친정엄마는 늘 당신 편이에요. 지금까지 친정엄마의 사이다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